안녕하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10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최근에 있었던 스타벅스 트럭 시위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단 스타벅스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스타벅스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요, 5시간 일하는 바리스타, 7시간 일하는 슈퍼바이저, 그리고 8시간 일하는 부점장과 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것을 보통 시간 선택제 정규직이라고 부르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정부가 고용률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당시에 이 시간 선택제 고용 창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상도 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럼 예를 들면 5시간 일하기로 한 노동자의 경우에는요, 단시간 노동자라고 불리면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간제법이라는 거예요. 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5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만 가지고서는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시간 일하기로 한 노동자에게 추가 노동을 제한할 때에는 노동자의 합의, 노동자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승진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5시간이지만 추가 노동이 좀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노동 강도가 점점 거세지면서 이 5시간, 7시간 노동자들의 추가 노동이 빈번하게 됐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7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거의 매일 1시간씩 추가 노동을 해야 된다면 8시간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본질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아마 이벤트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다회용 컵 증정 행사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추가 노동이 늘어났고 노동 강도가 거세졌던 것이죠. 스타벅스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데요. 이번 트럭 시위가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돕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스타벅스 직원들이 필요 없다, 우리는 노조가 아니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이런 스타벅스의 트럭 시위가 알려지고 나서 민주노총에서 논평을 냈죠. 트럭 시위에 이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면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달려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트럭 시위를 주도했던 스타벅스 코리아 트럭 시위 총대 총괄이 트럭 시위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민주노총은 트럭 시위와 교섭을 시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럭 시위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 트럭 시위는 노조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좀 슬픈 이야기들이죠.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한 명 한 명의 노동자는 굉장히 약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회사와 사용자 측과 조금 더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과 협상과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노조 혐오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뇌리에 박히실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교섭을 할 권리가 있고 파업을 할 권리가 있죠. 이게 결성권,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인데요.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사실은 혐오를 받고 있는, 공격을 받고 있는 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죠. 더군다나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 혐오의 전면에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이 혐오의 전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 언론들에서 이 노조 혐오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갑, 을, 병, 정 이렇게 계급사회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갑은 저만치 떨어져서 뒷짐을 지고 있고 을과 병과 정들, 사회적 약자들이 대립하는 형국으로 잘못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 캐스퍼 이야기도 잠깐 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약자로 GG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없는 대신에 상생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측에서 동수로 구성되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상생협의회가 과연 노동조합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는 교섭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회피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문제는 이 논의하는 과정에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이 노조운동의 지도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일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노동조합이 배제되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면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의 양경수 위원장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총파업 이런 이야기만 남발이 되고 도대체 의제가 뭐지? 노동자들이 무엇을 제기하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파업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목표입니다. 노동 이슈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우리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노동조합이 있어야 우리 노동자들의 복지도 전체 국민의 복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아니 그런데 그게 꼭 총파업이어야 돼? 소통이나 논의나 대화로는 되지 않나? 그럼요. 사실 우리 노동자들도 제일 먼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통이나 대화가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지난 7일 날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과 방역법 충돌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공개적인 TV 토론을 제안하겠다. 총리실 주도로 매체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민주노총은 거기에 두말 없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이 제안에 따를까요? 지난번에 어떤 상황을 봤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문이라고 하는 건, 대화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신뢰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주노총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서, 그것도 경찰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옆에 정은경 총장까지 대동을 하고 가서 쇼를 했던 것을 보면서 과연 실제로 민주노총이 제기했던 대화와 토론과 소통과 논의를 할 의사가 이 정부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기 전에 이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에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꼬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도 노동 관련 뉴스인데요. 노동자 무덤에 쌓이는 산업 전환, 탄소 중립 찬성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기후위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기후위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요구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연적으로 산업 전환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별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화력발전소에 근무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 고민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방직기 기계가 막 도입이 되니까 그동안 이 수작업으로, 수공업으로 생산했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 기계가 도입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겠죠. 문제는 기계가 도입되는 것도 사람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도, 산업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도 사실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전체 국민이 조금 더 지금보다 잘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금속노조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들 모두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결정법입니다. 이제 답을 해야 될 것은 정부와 사용자 측 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 뉴스입니다. K방역은 성공했다. 노동자 서민을 갈아 넣어서. 굉장히 제목이 좀 끔찍하죠? 지난번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것도 민주노총에서 주최했던 토론회였는데요. 지난 6일 날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 연합 공동대표인 우석균 공동대표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사로 실었던 것입니다. K방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소문은 났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핵심 제조업과 유통 부분, 즉 대자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예외가 되었지만 비생산 부분과 자영업 등에는 매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었다. 심지어 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불평등했다는 거죠. 사무실, 공장, 대중교통에서는 거리두기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학교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요양원, 요양병원, 자영업자들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가 혹독하게 실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석균 대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자본이 이윤을 얻는 곳에서는 거리두기가 없고 이윤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엄격한 거리두기를 강요받게 되었다.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정부가 이 수많은 요구들에 대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장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공정한 정당한 대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 각계에서 수많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받던 거는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총 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저는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댓글에서는 사실은 이 우석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이 줄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겠냐. 방역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이 방역이 되는 거 아니겠냐. 아무런 손해도 없으면서 어떻게 방역이 되겠냐. 저는 이 말이 좀 굉장히 좀 끔찍하고 잔인한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희생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약자들의 희생에 기반해서 사회가 운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에 기반을 한 이 사회 운영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모두가 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지난 10월 8일 날 바로 엊그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 매출이 73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5.8조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코로나 사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어려움을 초래하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은 부를 계속해서 낳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는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도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다음은 사회뉴스 두 번째입니다. 어떡하죠? 제가 저희 유튜브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으로 몇 가지 기사로 우리 사회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좀 좋기는 한데 뉴스를 듣다 보면 굉장히 좀 열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도 굉장히 열받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집부자 1위가 과연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준 주택 소유 건수를 보면요, 상위 20위 소유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한 겁니다. 1위는요, 몇 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은 서민들로서는 사실은 집 한 채도, 대부분의 서민들이 0채잖아요. 집 한 채도 없는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부산에 살고 있는 A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무려 1670가구라고 합니다. 우와, 상상이나 되십니까? 1670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위는 경상남도에 있는 분인데요, 897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집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모두가 살아야 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투기로까지 연결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불평등 문제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내년 대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 자산 불평등 문제, 무엇보다 이것이 응축되어 있는,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서민적인 해법, 가장 좋은 해법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이 지난 10월 5일 날 제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도 약간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알고 계시죠? 이 차별금지법 또한 국가보안법처럼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전달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처럼 이 차별금지법도 임무 방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지 무려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인권운동 활동가가 한 달 동안 다시 국토 대행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상임운동가 미류 씨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 활동가인 이종걸 씨가 오는 10월 12일부터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10월 10일 일요일인데요. 내일 모레 10월 12일 화요일 날부터 부산에서 출발해서 딱 한 달 동안, 30일 동안 11월 10일 날 서울 국회에 도착할 때까지 행진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10만 명이나 청원을 해서 국회에 보내놨는데 다시 이렇게 국회에서 임무방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전국 곳곳 지나칠 때마다 대한민국의 인권을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이 행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샵 평등길 1110 1110은 11월 10일 국회에 도착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SNS에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잠깐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 대행진단 소식도 잠깐 들어보죠. 벌써 오늘이 10일이니까 6일째 걷고 있는데요. 4일째가 되던 지난 10월 8일이죠. 대구에서 너무나 반가운 분이셨죠. 박근혜 독재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했던 통합진보당 전 대표이신 이정희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폐지, 이번 국회에서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혐오, 배제, 증오, 고립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을 사회를 혼란시킨다라는 이유로 짓밟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확하게 생각과 말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곧 국가폭력이며 형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법은 남겨두면 계속 악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폐지를 합시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 뉴스라고 제가 달았는데요. 참 이것도 좀 굉장히 좀 분노스러운 소식이죠. 덴마크 총리가 폭로한 프랑스 대통령의 성추행이라는 제목입니다. 토르닝 슈미트 덴마크의 전 총리가 회고록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회고록의 내용 중에요. 2002년 혹은 2003년경에 코펜하겐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있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은 지스카르 데스탱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프랑스 대통령이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테이블 아래로 나의 허벅지를 움켜잡았다. 그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고 자리를 바꿨고 그 일은 끝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프랑스 대통령은 사실은 이번 건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성추행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프랑스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지난 2018년도의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의혹만을 남겨둔 채 지난 2018년 12월 달에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나 프랑스라고 하면 인권 선진국, 그리고 이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서도 훨씬 더 나아간 사회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고요. 그리고 한 명은 프랑스 대통령이고요. 한 명은 덴마크 총리입니다. 이 국가 수반의 입장에서도 여성인 한에서는 이 성폭력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의 문제는, 성차별의 문제는 이 여성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이 페미니즘 의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덴마크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심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민과 관심이 훨씬 더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7가지 뉴스로 주간 브리핑 진행을 해봤습니다. 백신은 다들 맞고 계신가요? 제가 엊그저께 2차 백신을 맞았는데요. 제가 1차 백신 맞을 때도 그랬고 2차 백신도 굉장히 아프네요. 네. 웬만하면 타이레놀 먹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데 도저히 먹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약을 먹고 약을 내 몸에 주입하고 투입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제가 주간 뉴스 브리핑의 뉴스 꼭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한 발 전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 배가 고파요. 구독자 수가 사실은 약간 정체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꾹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